우리는 책을 읽는다고 말하지만 읽는 방식은 그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이 이 자리에서 조선 쪽의 문자 실천 그 중에서도 독서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무엇을 읽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읽었는지 또 왜 그렇게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읽기 자체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같은 텍스트라도 읽는 방식이 다르면 그 의미와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 내어 읽기와 조용히 읽기, 혼자 읽기, 여럿이 함께 읽기.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텍스트의 기능과 독자의 경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행위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의 사회적, 문화적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읽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문자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사회에서 사람들이 텍스트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그 사회에서 텍스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조선 초기 문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읽는 방식과 그 문화적 의미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국가위례에서는 여러 종류의 문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텍스트들은 실제로 어떻게 읽혔는가? 그리고 그 읽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읽기라는 행위는 흔적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기록으로 명확히 남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글쓰기나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아 왔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의리의 공간에서 글자가 소리와 몸짓을 통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와 사회적 행위자들이 얽혀 있었던 몇 가지 독서 실천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조선의 국가의례에서 사용된 책들과 그 읽기의 방식입니다. 장례의식에서 사용된 시책과 애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책은 돌아가신 임금이나 왕족에게 붙이는 시효의 뜻을 기록한 책이고, 애책은 그분을 건덕을 기리고 애도를 표하는 책입니다. 이 책들은 모두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고인의 신분과 직위에 따라 옥이나 대나무로 특별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고궁박물관에는 1683년에 제작된 대조 이성계의 시책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대조에게 정의관덕이라는 시호를 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총 10장의 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첩은 옥으로 만든 5개의 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는 구리로 된 변철로 장식되어 있고 둥근 금속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지와 마지막 장은 붉은 비단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책들의 중요성은 물질적 아름다움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례에서 직접 낭독되는 중요한 위례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행위 자체가 위례의 중심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잔예 행렬이 시작되기 전에 견전의라는 일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사자가 애책을 올려둘 반석 자리를 동쪽에 설치하고 예조 관원이 먼저 책상을 반석 위에 놓는다. 이어 본책관이 책을 들고 나아가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책을 올린 뒤에 절하고 물러난다. 반돈예는 무릎을 구부려서 앉으십시오 라고 하면 전하는 구부려서 앉는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앉는다. 그 후에 본책관이 책상 앞에 나가서 책을 들면 독책관이 무릎을 꿇은 채 책을 읽고 낭독을 마치면 절하며 물러난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애책이 신성한 물건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독책관이라는 담당자가 국왕과 문무백관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낭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읽기 방식은 원문의 한문 어순을 그대로 다루는 직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후기 조선의 연습연 대본으로 제작된 한글 필사본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자료에는 일예영 낭독을 연습하기 위해 한자의 음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러한 직독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즉, 이 경우 읽히는 의미 전달보다는 목소리를 통해 신성함과 권위를 드러내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 가톨릭 미사에서 라틴어가 사용된 경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라틴어는 발음하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선직자나 교양을 갖춘 신자들에게는 그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라틴어의 낭독은 의미의 전달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선의 국가 일례에서 사용된 한문은 말과 분리된 독특한 문자 체계였습니다. 직독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점에서 한문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구어로부터 독립된 문자 체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 빅터 메어는 이러한 특성은 Endemic cryptography largely divorced from speech, 즉 구어와 분리된 바나모화된 문자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잔예 같은 조선의 국가 일례에서 이루어진 낭독 행위는 의미 전달보다는 목소리를 통해 권위를 드러내고 원실 권력을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즉,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의례를 구성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완세자를 위한 독서 의례, 즉 서연입니다. 서연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의 전통성과 권위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의례였습니다. 세자 교육을 맡은 기관인 세자시강원이 주관하며 일정한 절차와 예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1421년에 8살이던 세자는 처음으로 서연에 참여했습니다. 이 의례에는 입학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처음 읽은 책은 수학제자였습니다. 국어의례에 따르면 책을 감독하는 박사는 동쪽 벽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고 세자는 그 앞에서 들었습니다. 책 읽기는 간수와 서기의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먼저 한문 문장의 도를 따라 읽고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한문 문장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덧붙인 문법 표시입니다. 문장의 순서는 그대로 두고 조사나 의미 같은 정보를 넣어서 글의 흐름을 따라가며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 1828년에 제작된 자미건사연도에는 이런 서연의 장면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책상 위에 책을 펼쳐놓고 앉은 간사의 모습, 맞은편에 있는 세자 자리, 주위에 있는 유생과 문관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서연은 단둘이 앉아 책을 읽는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절차를 따라야 했던 엄격한 의례였습니다. 세자는 이후에도 서연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1426년에 맹자를, 1428년에 산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간독은 서연진강리라는 전식 절차에 따라 매일 새벽 정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간의 배치 또한 위례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자는 동쪽에 앉아 서쪽을 바라보며 사부는 맞은편 서쪽에서 동쪽을 향합니다. 그 뒤에는 이사와 빈객이 남쪽에서 북쪽 순으로 자리 잡고 기타 인물들은 전면 기둥 사이에는 앉아 북쪽을 향합니다. 강의는 세자가 먼저 전날 배운 내용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사부, 이사, 빈객 순으로 진간이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위례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황위 기순자의 전단선을 낭독을 통해 선언하고 연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매월 세 번 복습을 위한 회관이 따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시작할 때도 회관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관에서는 세자의 학습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포함되었습니다. 국조의례위에는 이 회관의 절차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자료인 회관 반차도 이런 장면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동쪽에 세자 자리, 맞은편 학사들, 그리고 나머지 문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도는 의식이 얼마나 건적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결국 조선의 세자는 독서를 단순히 시식 습득이 아니라 군적인 의례의 일환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읽기 의례는 세자를 유교적 교양과 독선을 갖춘 이산적인 군주로 보이게 하려는 연출이었습니다. 이제 불교 의례적 독서 실천의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불견 언해 작업은 세조 때 간견도감이라는 기관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1462년에 간행된 능엄경 언해의 발문은 이러한 언해 제작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전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의례적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음성 구현은 이 전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실천이었습니다. 우선 임금은 본문의 입곁이라는 불리는 읽기 위한 도를 직접 따랐고
그 다음에는 이 도를 기준으로 낭송과 교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야 본격적인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종 번역본이 완성된 이후에도 세조는 이를 직접 열람하고 승인한 뒤에 마지막으로 왕 앞에서 낭독하는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불견원해가 낭송의 중심으로 제작된 문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리와 의식이 결합된 과정으로 앞서 살펴본 조선 초기 독서 의례들과 유사합니다. 의례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한문과 언어의 견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속보산절 역시 구술적이고 의례적인 불견 텍스트로 주목할 만합니다. 속보산절은 세종 때 수얀대군, 즉 훗날의 세조가 어머니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편찬한 책으로 조선 최초의 군문 불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불교 의례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천견, 즉 설이내어 견문을 낭독하는 의례적 실천에 사용되었습니다. 천견은 단순한 독견을 넘어 일부 견문을 발췌하여 낭독하는 천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 가능한 한 많은 견문을 낭독함으로써 권덕을 쌓고자 했던 불교적 실천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속보산절은 다수의 승려들이 모여 설이내어 낭독하고 그 음성을 전중에게 전달하는 구술적 실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독서 행위를 넘어 공동체적이고 의례적인 정각 경험을 구성하기 위한 텍스트였습니다. 속보산절의 문체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책은 한문 원본 없이 오직 군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연의 문헌과 비교해도 훨씬 자연스럽고 구어체에 가까운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결국 속보산절은 서리를 통해 견문의 내용을 드러내고 독서를 하나의 의례적 수행으로 구현한 사례였습니다. 이는 조선 초기 독서 실천의 다양성과 그 속에 담긴 퍼포먼스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초기의 책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책들이 설이내어 읽히는 과정을 통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의례의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낭독과 전취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왕의 사후에 낭독된 옥책, 세자의 간독 의례의 교재, 불견 언해와 속보산절은 모두 목소리를 중심으로 의례적 상관 속에서 사용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낭독을 통해 의례에서 권위와 질서를 구성하고 독서를 전치적이고 상징적인 실천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